당신, 이렇게 돈이 많았어? 그냥 어느 정도는 있었어. 근데 왜 얘기 안 한 거야? 나는 돈 나갈 곳이 많은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 밝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챕터 1점. 결혼의 착각과 달콤한 신혼. 처음 은정을 만났을 때 나는 마치 오래 찾던 퍼즐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럽던지 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 같은 여자였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괜히 반찬을 고르는 척하며 그녀 주변을 서성였다. 사실 혼자 사는 남자가 반찬 가게에 자주 올 이유는 없었지만 나는 핑계를 만들어가며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은정이 이혼녀라는 것이었다. 시장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는데 전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고 했다. 자녀는 없었고 혼자서 꿋꿋하게 반찬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끌렸다.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 같은 게 발동했달까. 나는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은정 씨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글쎄요. 저는 가게 정리가 있어서. 거절당하기를 수십 번 끝내 그녀는 내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든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시장에서 도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시장 건물 몇 채를 소유한 건물주라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그냥 소문은 아닌 것 같았다. 모두가 그녀를 각별하게 대했고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사랑과 안정된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구애했다.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다만 그녀의 배경이 나의 사랑의 날개를 달아준 것뿐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은정이 원해서였다. 화려한 건 싫다며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짧게 다녀왔다. 하지만 나는 불만이 없었다.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소박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신혼의 단 꿈은 달콤했다. 매일 아침 은정이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으며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맛은 정말 일품이었고 반찬 가게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퇴근 후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도 행복했다. 오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김치가 맛있다고 또 사가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은정이가 만든 건데. 그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나는 은근히 그녀의 집안 이야기를 떠보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특히 재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봤다. 신혼의 달콤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정아, 시장에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계시다던데. 그 순간 은정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어. 그냥 반찬 가게 딸일 뿐이야. 쓸데없는 소문 믿지 마세요.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신혼의 달콤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놓친 것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드는지, 혹시 숨겨둔 명품은 없는지 은근히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소박했고 검소했다. 시장 반찬 가게 주인답게 수수한 차림으로 일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속물적인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한 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자라났다. 그 의심은 마치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바람처럼 처음엔 미미했지만 점점 더 큰 틈새를 만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통장을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고 서랍장을 뒤지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정말 평범한 반찬 가게 주인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가 자꾸만 걸렸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2점. 가짜 문서와 외도의 시작. 결혼 6개월째 되던 날 나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은정이 출근한 후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랍장, 옷장, 화장대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통장도 평범했고 카드도 일반 신용카드뿐이었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그냥 평범한 반찬가게 딸인 건가.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간 것이다. 재산 조사를 원하신다고요? 내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주세요. 부끄러웠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이 아내를 조사한다니. 하지만 알아야겠다는 욕구가 부끄러움보다 컸다. 나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든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산 없음, 부동산 없음, 특별한 금융자산 없음.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일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이 느껴졌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헛된 소문이었다니. 그동안 품었던 기대와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은정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한 걸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이었을까? 그날 저녁 은정은 여느 때처럼 정성스런 저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밥맛이 없었다. 모든 게 재미없고 시시했다. 이 소박한 밥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내 인생처럼 느껴졌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뭔가 크게 속은 것 같은 그런 배신감이 들었다. 물론 은정이 나를 속인 건 아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그 실망감을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회사 생활도 재미없어졌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도 시시했고 상사의 잔소리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점점 무기력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수진이었다. 긴 생머리에 도시적인 세련미를 풍기는 여자였다. 은정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화려하고 대담했으며 야심이 넘쳐 보였다. 선배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처음엔 그저 후배의 점심 제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 신선했고 자극적이었다. 수진과의 점심 약속이 잦아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 3일에 한 번. 그리고 어느새 매일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다. 그녀와 있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존경한다고 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선배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작은 회사에 계세요?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래,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은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은 거야.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그때의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수진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술기운도 있었고 분위기도 묘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나는 선을 넘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선배님도 저를 좋아하잖아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녀와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지만 집에 돌아와 잠든 은정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죄책감도 잠시뿐. 다음 날이면 또 수진을 만나러 갔다. 점점 대담해졌고 거짓말도 능숙해졌다. 야근이라고 회식이라고 출장이라고 온갖 핑계를 대며 그녀를 만났다. 은정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런 그녀가 때로는 바보 같아 보였고 때로는 측은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나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비싼 선물도 사주었고 고급 레스토랑도 데려갔다. 물론 내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선을 넘었다. 은정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다.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다. 커피값 정도, 택시비 정도. 나는 그것을 정당화했다. 부부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금액은 점점 커졌다. 수진의 요구도 거세졌고 나의 욕망도 커졌다. 명품 가방, 고급 와인, 호텔 스위트룸. 나는 마치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동했고 수진은 그런 나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은정이 카드 명세서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세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따지면 변명이라도 할 텐데.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다. 그 애매한 태도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샵 챕터 3점 불륜 심화와 재정 착취. 은정의 카드를 쓰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손이 떨렸던 그 행위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수진과 함께 간 명품 매장에서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점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VIP 라운지로 안내할 때 수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 오빠, 이 가방 정말 예쁘지 않아요? 나 그래, 예쁜 애 사줄게. 은정의 카드를 내밀 때 잠시 망설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죄책감이 사라졌다. 결제 금액은 300만 원이 넘었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지만 나는 태연한 척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새벽 시장에서 사온 배추를 정성스럽게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다. 저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니.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는 나에게 있어 유일한 탈출구였다.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진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파리나 뉴욕 같은 곳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은정의 카드로 항공권을 예약했다.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숙소는 파리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이었다. 총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 카드 명세서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내가 쓰지도 않은 금액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 거래처 접대 때문이야. 요즘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은정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일심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연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아무 말이 없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주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나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저 밥을 입에 우겨 넣을 뿐이었다. 다음 날 수진을 만났을 때 나는 더 과감해졌다. 어차피 들킨 거 더 조심할 필요가 뭐 있나 싶었다. 그녀와 함께 더 비싼 곳을 갔고 더 많은 돈을 썼다. 수진은 행복해했고 나는 그 행복한 얼굴을 보며 위안을 받았다. 오빠는 정말 최고야.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 처음이야. 그 말에 나는 우쭐했다. 적어도 수진에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다. 성공한 남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그것이 은정의 돈으로 만든 허상이었지만 회사에서도 점점 불성실해졌다. 수진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업무에 소홀했고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이런 작은 회사에서 평생 일할 생각은 없었다. 수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꿈꿨다.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다. 둘이서 사업을 해보자고. 그녀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했고 자본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솔깃했다. 하지만 자본금이 문제였다. 내게는 한 푼도 없었고 은정의 카드도 한 개가 있었다.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다. 은정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탐정이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다시 은정의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은정의 부모님 집을 몰래 찾아갔다. 시장 근처의 오래된 주택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값이 오른 요즘 저 집도 꽤 값어치가 나갈 것이다. 어떻게든 그 돈을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과의 관계는 이미 너무 깊어졌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은정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동거인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은정이 아프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며 거절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귀찮았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왜 혼자 끙끙 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 그래 푹 쉬어. 나는 오히려 그녀가 아픈 것이 편했다. 집에 늦게 들어가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나는 더욱 자유로워졌고 수진과의 시간은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은정이 쓰러진 날 나는 당황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을 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다. 병실에서 잠든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안함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다.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차라리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그랬어.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나는 형식적인 위로를 했다. 괜찮냐고 물었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며 나는 언제 병원을 빠져나갈까 궁리하고 있었다. 은정이 퇴원한 후에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 그녀가 아팠던 것을 핑계로 집안일을 거들지 않았고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갈 뿐이었다. 4점. 멸시와 모욕. 은정이 퇴원한 후에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 그녀가 아팠던 것을 핑계로 집안일을 거들지 않았고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여겼다. 몸이 약한 사람과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인 줄 몰랐다며 친구들에게 푸념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수진도 함께였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각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도현 씨 부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술김에 그리고 수진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은정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네, 안 해요. 그냥 시장 반찬 가게 여자예요. 볼 것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시장 반찬 가게면 손맛이 좋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살림 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게는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반찬 가게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냥 김치나 팔고 나물 무쳐 파는 거지 학력도 별로고 집안도 그저 그렇고 제가 좀 손해보고 산다고 봐야죠. 수진이 내 팔을 살짝 꼬집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내가 은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수진을 위해 더욱 은정을 폄하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혈기에 그냥 덜컥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도 도현 씨 시장에서 소문 들으니 부인 집안이 꽤 괜찮다던데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반찬 가게 집안이에요.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쓰렸다. 은정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해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수진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말했다. 오빠 정말 그 따분한 여자와 언제까지 살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수진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고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정과는 느낄 수 없는 열정이 거기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은정에게서 더 이상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잠들지 않고 나를 기다린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피곤해. 먼저 잘게. 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은정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누가 일러 바친 건 아닐까? 불안했지만 모른 척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밥은 여전히 차려주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은정이 답답했다. 차라리 화를 내든지 싸우든지 하면 시원할 텐데 그저 침묵만 지키니 더 짜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더욱 늦게 들어가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다. 수진과의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중 수진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와 새 출발하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회사에서 좋은 자리를 제안받았고 나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오빠도 이런 생활 지겹지 않아요? 그 따분한 여자와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래, 지겹다. 정말 지겹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기 없는 아내, 발전 없는 삶, 모든 것이 지겨웠다. 나는 수진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은정과 이혼하기로, 그리고 수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다. 결심이 선 날 나는 은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저녁을 먹고 있던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담담한 표정이었다.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유가 뭐예요? 나는 준비해둔 말들을 쏟아냈다. 성격 차이, 미래, 비전의 차이,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등등 그럴듯한 이유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수진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겁하게도. 은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녀가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녀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알겠어요.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 같았다. 수진과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나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은정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혼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졌으니까. 일주일 뭐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 수진과 함께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직 준비를 하면 되었다. 은정이 무슨 말을 하든 내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미 마음은 완전히 떠났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여전히 반찬 가게에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표정이 더 편안해 보였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는 그런 은정이 이상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걸까?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순간 질투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은정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챕터 5. 배신의 충격.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그의 외도며 거짓말이며 카드 도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처음 낌새를 느낀 건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였다. 여자 향수였다. 그것도 아주 진한. 나는 그 순간 전 남편에게 당했던 배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니 또다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명확해졌다. 늦은 귀가 거짓말로 일관하는 변명들, 카드 명세서의 수상한 내역들, 모든 것이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카드 명세서를 봤을 때는 손이 떨렸다.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고급 술집과 명품 매장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도연 씨는 날 뭘로 보는 걸까? 혼자 부엌에 서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는 건지, 거래처 접대라는 그 뻔한 거짓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뉘우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해졌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병문안을 왔을 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전 남편에게 당했던 배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랬다.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게 재산이 없다는 걸 알자 돌변했다. 다른 여자를 만나 나를 버렸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일을 당하다니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수수한 차림, 꾸미지 않는 얼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나. 어쩌면 도연의 눈에는 정말 볼품없는 여자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카페를 지나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 보였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도연은 내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시장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그들 앞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으로 돌아와 쓰러졌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2번의 결혼, 2번의 배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잘못한 걸까? 끝없는 자책과 회한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왔다. 의외의 인물로부터였다. 내가 고용한 사람, 정확히는 내가 도연을 시험하기 위해 접근시킨 여자였다. 그녀는 수진이라고 했다. 사모님, 제가 한계입니다. 이 남자 정말 최악이에요. 그녀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 도연이 나를 의심하고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탐정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가 실망할 것을 예상하고 수진을 붙였다.
진정한 사랑인지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만약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재산이 없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수진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도연은 나를 시장 반찬가게 여자라고 비하했고 학력도 집안도 볼품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한다고도 했다. 그래, 이제 충분해. 나는 수진에게 그만 손을 떼라고 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다. 도연의 본성을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그동안 내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전 남편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두려웠다. 특히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내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반찬가게 딸로 살면서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다. 도연이 그 사람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니, 통과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다. 내 카드를 도용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하고 술자리에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혼까지 요구했다. 그러던 중 도현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리다니. 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냥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도연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진짜 정체를 공개할 준비를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언론사와도 접촉했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오히려 편안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픈 척하지 않아도 되었다. 도연은 내가 편안해 보인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 편안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 도연 씨, 곧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혼자 거울을 보며 그렇게 말했다. 일주일 후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조금은 통쾌하기도 했다. 물론 그것으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챕터 6. 진짜 정체와 시험의 반전.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되었다. 도연은 이혼 서류를 받으러 왔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묻어났다. 아마도 수진과의 새 출발을 꿈꾸고 있겠지.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서류나 빨리 줘. 그의 차가운 말투에도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그가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알게 될 테니까.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내 회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서류를 읽어가면서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내 진짜 모습이에요. 도연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나는 설명했다. 전국 17개 지점을 운영하는 반찬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 연매출 200억 원,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보유한 건물들, 스위스 은행 계좌,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줄 시장 일대의 부동산들.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류를 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부자였다. 아버지는 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였고 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다. 하지만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직접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사업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내가 왜 신분을 숨겼는지 이제 이해가 가나요? 전 남편도 돈만 보고 접근했다가 내게 돈이 없다고 생각하자 바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처음부터 가난한 척했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도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다. 그리고 수진 씨 알죠?
도현 씨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여자. 도현의 눈이 더 크게 떠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 수진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수진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내용들. 도현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왔는지, 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비하했는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도현은 주저앉았다.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왜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 탐정이 가져온 서류도 내가 조작한 거예요. 자산 없음이라는 그 보고서 말이에요. 도현 씨가 나를 조사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렸죠. 그리고 예상대로 도현 씨는 실망했고 바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갔어요. 도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이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걸린 것이었다. 사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도현이 나를 시장 반찬 가게 여자라고 비하한 것이었다. 그 말 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그건 용서할 수 없었다.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지 알아요. 새벽부터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는 그 마음을 도현 씨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나는 시장을 사랑했다. 그곳은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정이 오가고 삶이 숨 쉬는 곳이었다. 그런 곳을 하찮게 여기는 도현이 너무 한심했다. 이혼 서류는 여기 있어요. 진짜 이혼 서류를 꺼내 탁자에 놓았다. 위자료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수진 씨도 이제 도현 씨 곁을 떠날 거예요. 계약이 끝났거든요. 수진과의 계약은 이미 끝났다. 그녀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도현을 떠나기로 했다. 도현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나도 수진도 그리고 자존심까지도.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도현 씨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도현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이 보였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 크고 멋진 모습으로.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반찬 가게는 계속 운영할 것이다. 그곳이 내 뿌리이고 내 자부심이니까.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도현이 계속 찾아와서 매달린다는 것이었다. 돌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은 계약대로 그를 완전히 떠났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혼 후에는 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이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다. 도현과의 아픈 기억은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이 무시했던 시장 반찬 가게 여자가 짧은 문자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담겨 있었다. 챕터 7. 정체 공개와 남편 몰락.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 후 내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숨겨진 재벌 2세가 시장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전국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군 성공 스토리. 언론은 열광했다. 하루아침에 나는 유명인이 되었다. 왜 굳이 숨기고 시장에서 일하셨나요? 진짜 실력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아닌 내 능력으로. 인터뷰는 연일 이어졌다. 방송국에서도 섭외가 쇄도했다. 젊은 여성 CEO의 성공 신화 전통시장을 살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모두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화제가 된 건 내가 전 남편을 시험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겼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 무렵 도연의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했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회사 자금 유용 의혹 때문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도 끝났다. 그녀는 약속대로 도연을 떠났고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사실 도연의 회사 해고에는 내가 조금 관여했다. 그의 상사에게 도연이 근무 시간에 얼마나 자주 자리를 비웠는지, 그리고 회사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구현이었다. 은정 씨, 도연이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럴 마음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사실 도연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로 한눈에 봐도 많이 망가진 모습이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다. 한때는 나를 시장 반찬 가게 여자라고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듯 매달리고 있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내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기존 17개 지점에서 50개 지점으로 확장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전통 반찬의 맛과 건강함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 모델도 주목받았다. 나는 모든 식재료를 시장에서 구매했고 상인들과 수익을 나눴다. 덕분에 우리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활기찬 전통시장이 되었다. 은정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 정말 고마워. 저도 시장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고 항상 응원해 주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이었다. 도연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한편 도연은 계속 추락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불륜과 횡령 의혹이 그를 따라다녔다.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생겼다. 수진과 함께 쓴 카드값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어느 날 도연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나이 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용서는 쉽지 않았다. 아니할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고 무엇보다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가는 법이다. 언론에서는 계속 내 이야기를 다뤘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 시장의 여왕 다양한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더 큰 목표가 있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반찬과 음식을 발굴해 상품화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에서 초청이 왔다.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시상식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당당하게 상을 받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내 모습이 크게 나왔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대기업 CEO가 된 여성의 성공 스토리 앵커는 나를 이 시대의 롤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도연이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화려했던 서울 생활은 꿈처럼 사라지고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때 그렇게 무시했던 시장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사랑보다 돈을, 욕망보다 허영을 선택한 대가였다. 인생은 그렇게 공평했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생각은 없었다. 2번의 배신으로 충분했다. 대신 일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기로 했다. 시장 상인들과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 그들이 내게는 가족이었다. 어느 날 시장을 걷다가 우연히 도연을 봤다. 멀리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이었다. 순간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모른 척 지나갔다. 더 이상 그는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과거를 만났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는 이제 자유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은정 그 자체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대답했다. 거짓과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여성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해시태그 챕터 8. 존엄의 회복.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가 되었다. 반찬 프랜차이즈는 100개 지점을 돌파했고 연매출은 500억을 넘어섰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값진 것은 내가 되찾은 자존감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명품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날이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 준비한 축제가 열렸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다. 은정아,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아버지가 지켜온 시장이잖아요. 저는 그저 조금 보탬이 됐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포옹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의 정체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장 상인의 회장이자 이 일대 건물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평생 시장을 사랑하고 지켜온 진정한 상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축제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도현이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담담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산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고 삶을 공유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니 시장 상인들이 둘러쌌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감사하다고 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그 어떤 상보다 값졌다. 화려한 시상식보다 이런 순간이 더 소중했다. 은정 씨 덕분에 우리 가게도 매출이 3배나 올랐어.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오니까 활기가 넘쳐 정말 고마워.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 저녁이 되자 시장 한복판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막걸리와 전김치와 수육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어울렸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정겨운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다. 은정 대표님 팬입니다. 혹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만 오늘은 시장 가족들과 함께 있을게요.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은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2번의 배신은 내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내일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고 내 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가자 시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그러다 도연이 남기고 간 쪽지를 발견했다. 축하한다. 정말 미안했다. 행복하길 바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쪽지를 구겨버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다.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올 것이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 것이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은정 그 자체로 살아가는 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도현과의 결혼도 이혼도 모두 내 삶의 일부였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상처는 아무러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조차 내 인생의 훈장이었다.
새벽 시장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였다. 김치를 사러 오신다고 했다. 나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이런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좋았다. 은정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할머니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 드릴게요. 반찬을 포장하며 나는 행복했다. 이것이 내 일상이고 내 삶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했고 소박하지만 충만했다. 누군가는 대기업 CEO가 왜 직접 가게에 나오냐고 물었지만 나는 이 일이 좋았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었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나는 가게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장 특유의 활기찬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존엄한 삶이다. 최근 직원들이 물었다. 왜 재혼하지 않느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이대로가 완벽하다고. 일이 연인이고 시장이 가족이라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모두 내게는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스승이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오후가 되자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대학생들이었다. 창업을 준비한다며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다. 나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저녁 무렵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나는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다. 불 꺼진 가게들, 하나둘 문을 닫는 상인들, 고단하지만 보람찬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자랑스러웠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물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나는 은정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적었다.